자, 그러면 사무소 명칭을 볼까요? 90페이지.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그 동그라미 1번인데 이게 18조 1항입니다. 조문 읽어드립니다.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사무소 명칭의 몇 줄이에요? 공인인계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것도 몇 줄이에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이게 18조 1항 조문이에요. 다음에 내려가서 양괄호 2번. 5개 광고물 성명 표기 의무. 동그라미 1번이에요. 개업공사가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밑줄이에요.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밑줄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사,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의 밑줄이에요. 자, 그러면 사무소 명칭을 보겠습니다. 이 명칭에 대한 규제는 왜 들어왔냐면요. 컨설팅이나 분양대행 걸어놓고 중개업을 하는 자들, 이들을 잡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들은 못 잡고요. 개업공인에서만 때려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18조 1항에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에요. 중개사무소의 명칭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상호예요. 상호에는 둘 중에 한 가지 문자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업공사 중에 중개인의 경우는 공인중개사 약정이 없죠. 그러니까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못하고 부동산 중개란 문자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18조 3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18조 3항에서는 개업공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5개 광고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5개 광고물 있죠? 이건 간판만 얘기하는 거예요. 간판을 설치한다. 그러면 간판을 설치할 때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사의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때 이 성명의 사이즈는 지금 이제 요거를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전에는 이에 대한 규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판은 가로형이 있고 세로형이 있고 돌출간판이 있고 옥상간판이 있는데 주간판 정도에 쓰면 되는 걸로 보이고 전에는 글자 사이즈, 성명의 사이즈를요. 가로형 간판이라면 세로 길이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써야 된다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건 과도한 규제다 그래갖고 지금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써주면 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사무소 간판을 보면 대표 그랬고 다 이름 써 있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저거는 간판 실명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써주는데 법인입니다. 누구 이름 써야 되겠어요? 대표 맞죠?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이고 분사무소라면 책임자 성명이에요. 이걸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이제 밑줄을 긋고 이제 체크한 이유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문이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사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라고 하면 OX. 사무소 명칭에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사의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 OX. X죠.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에는 성명을 써야 된다라고 지금 지문을 낸 거죠. X잖아요. 사무소 명칭에는 공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한 문자를 쓰라고 그랬고 5개 광고물 설치할 때 성명 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에 성명 쓰라는 얘기는 틀렸어요.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지문입니다. 그럼 적법 명칭인지 아닌지 잠깐 연습할까요? 예를 들어서 호박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정했습니다. 돼요 안 돼요? 되죠? 대박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 정했습니다. 돼요 안 돼요? 되죠? 한민우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정했어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예, 이렇게 되고 노준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 했습니다. 돼요 안 돼요? 되죠? 물론 무등록업자죠. 예, 무등록업자입니다. 그러면 실명을 쓰던 안 쓰던 상관없더라.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호박이나 대박으로 정했잖아요. 그러면 간판을 설치할 때는 성명을 인식할 수 있게 쓰라는 얘기죠. 그러면 호박 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부적법하죠 이거. 호박 부동산 중개라고 나와야 돼요. 맞죠? 한민우 공인중개사라고 했어요.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역시 부적법하다. 공인인증서 사함수까지 나와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상호를 정할 때는 두 가지 문자를 모두 포함시켜야 됩니다. 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부적법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 유권 해석을 그래서 제가 안 믿는다고 그랬는데 유권에서 국토부 유권에서 잠깐 볼까요? 명칭을 공인중개사 한민호 사무소라고 한 거예요.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이게 부적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들어갔잖아요 지금. 근데 부적법하대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연속돼야 된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런 놈의 해석이 어딨냐고. 한민호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되는데 공인중개사 한민호 사무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호 정할 때 이제 이렇게 이거를 연속해서 이제 쓰란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제 우리 공동사무소 있죠. 공동사무소 상호 다 각자 쓰라고 그랬죠. 이게 딸기, 호박, 바나나, 수박 다 각자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유권 해석이 공동사무소 상호에 대해서는 간판은 하나로 설치해도 상관없다라고 유권 해석하고 있어요. 이건 타당한 걸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네 명이 같이 쓰는 거예요. 호박, 바나나, 수박, 뭐 대박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간판 굉장히 커야 되죠. 그러니까 호박이라고 일단 간판을 거는 거지.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상호가 더 호박. 얘는 신호박. 그 다음에 얘는 뉴 호박. 뭔 말인지 아셔요? 공동사무소 상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판을 호박으로 거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자 이름 각자 다 써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글자 한 글자씩 더 넣어요. 실무에서. 그리고 등록증을 보게 되면 얘네들 걸어진 등록증 보면 호박, 여기 더 호박, 그 다음에 신호박, 뉴호박 이렇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아셔요?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교수님, 간판에 대표자 이름을 내면 달아야 된다고. 그럼요. 공동사무소 이름 다 들어가야죠. 예? 4명 다 들어가야 돼요. 간판에 이름, 대표자 성명 다 써야 됩니다. 무조건 써야 돼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사가 아닌 자예요. 개업공사가 아닌 자는 공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유사 명칭을 썼잖아요. 그럼 저는 이것을 명칭사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자격사칭 기억나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 못 쓰죠? 쓰게 되면 자격사칭이에요. 그럼 개공이 아닌 자는 유사명칭을 썼다. 명칭사칭이에요. 그럼 자격을 사칭하든 명칭을 사칭하든 지제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썼잖아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1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을 사칭하든 명칭을 사칭하든 1-1인데 이거 판례는 다음 순환서부터 제가 정확하게 다뤄드린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잠깐 말씀만 드리고 가죠. 92쪽에 지금 판례가 실려 있거든요. 92쪽에 지금 판례가 실려 있는데 그 김포에서 하시는 50대 중년 여성께서요. 사무소 간판에다가 대고 카페 부동산, 발품 부동산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거 김포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카페 부동산, 발품 부동산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쓰니까 이게 고발 들어갔죠. 명칭 사칭으로. 사칭으로 고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거 중개사무소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가지고 최종 이거 1심에서는 승소했어요. 그래갖고 최종 대법원에서 이거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로 오인할 소지가 있게 한 거다. 그러므로 이는 사칭에 해당한다. 해갖고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죠. 우리 결격을 공부했는데 우리 법 위반에 벌금 100만 원 받으면 돈만 내면 되던가요? 결격이 아니에요. 아니죠.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어요.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다고요. 명칭사칭에다가 무등록 중개업까지 같이 걸었어야 돼요. 사무소 열고 했으니까. 맞죠?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걸로 같이 걸었으면은 벌금이 훨씬 더 나왔지. 트러스트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트러스트. 아니 우리 서초동에 있는 그 변호사, 공모 변호사 그 얘기 안 했던가? 변호사가 중개업한다고요? 아니 트러스트라고 인터넷 지금 조회도 나와요. 이 트러스트라고 그래갖고 트러스트 변호사 이게 한참 말이 많았잖아요. 저게 뭐냐 하면 인터넷 사이트로다가 트러스트 변호사라고 이렇게 해갖고 변호사가 말이에요. 공모 변호사가 저걸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어요. 그래갖고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명목으로다가 상가든 주택이든 관계없이 99만 원 받고 해주겠다. 들어봤잖아 이거. 그래갖고 우리 협회에서 고발 들어갔어요 이거. 고발 들어갔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뭐 걸리겠어요? 등록 안 했죠? 무등록 중개업. 다음 명칭, 사칭, 또 광고 위반. 잠시 후에 합니다. 개공만이 광고할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1심에서 우리 협회에서 고발 들어갔는데 검사가 졌어요. 검사가 졌습니다.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겼어요. 1심에서. 이거 증거 부족. 그래갖고 2심 고등법원으로 갔거든요. 고등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나갔죠. 유죄. 무등록 중개업에다가 사칭에다가 다음에 이거 광고 위반이다. 그래갖고 벌금 500만 원 때렸어요. 그래갖고 얘가 항소를 안 했어요. 항소 안 하는 바람에 고등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 그러자 얘가 이 공모 변호사가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이제 자기 500만 원 먹었죠. 그럼 지는 중개업을 못해. 3년 결격이에요. 우리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받았으니까. 맞죠? 결격입니다. 그러자 똑같이 법인을 설립했지. 중개법인을. 이제 공인중개사 고용해갖고 중개법인 설립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제가 그랬죠. 우리 공부할 때는 사법시험 공부하는 애는 쪽팔려가지고 7급 검찰직 하는 애들하고 놀지도 않았다고. 행시하는 애들도 사법시험 공부하는 애하고 놀지도 않았어요. 어디 쪽팔리게 법대 나와갖고 행시하고 앉았냐고. 7급 검찰직 하고 있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변호사가 2,000명 이상씩 배출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임들 그 뉴스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눈물의 무슨 연수원 졸업식? 50% 이상이 취업을 못했대요. 50% 이상이. 이게. 그래서 어쨌든 변호사들이 그래서 이거 뛰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쪽팔려가지고 등기도 안 했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가장 지금 전문자격 중에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법무사들이지. 법무사의 모든 업무를 변호사는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아, 그래갖고 제가 그랬잖아요. 변호사들이 한때 우리 공사액 좀 달라고 난리 쳤다고. 이거.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사명칭 사용 다 금지고요. 발품 부동산 카페 사건은 이거 사칭으로 처벌했다는 점. 이 점을 이제 결론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법사무소의 간판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철거를 명할 수 있겠죠? 그럼 철거 명령권자가 누군지를 주의하는데 철거 명령은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죠. 당연히.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만약에 철거 명령 나갔어요. 철거해라. 위법사무소의 간판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불이행했어요. 불이행을 하게 되면요. 행정대집행법이 있거든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집행이란 말은 깊게 생각하지 말고요. 대신 집행한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간판 대신 뜯어내고요. 그 비용을 개공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명칭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시광고로 넘어가 볼까요? 표시광고인데 이건 바로 갑니다. 조문 안 읽어드리고. 이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규정이 들어왔는데 이 표시광고 규정도 왜 들어왔냐면요. 이 무등록업자들 있잖아요. 이들이 자꾸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피해주고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개공만이 광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 표시광고 규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표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상품을 사게 되면 포장지가 있죠. 포장지에 보면은 이 상품의 구성 성분이라든가 뭐 제조일자 다 써 있잖아요. 이게 표시라고 그래요. 이게 표시라고 그러고 광고는 뭐냐면 광고는 매체를 통하여 하는 홍보활동. 매체를 통하여 하는 홍보활동. 이걸 광고로 합니다. 그럼 매체라 하면 인터넷이 있죠. 또 잡지도 있어요. 신문도 있어요. 이게 광고다. 그럼 우리 부동산과 관련 있는 것은 광고뿐이에요. 사실은 표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표시 광고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 해서 우리는 광고를 할 때 명시할 사항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개업공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하잖아요. 그럼 명시할 사항이 정해져 있는데 명시할 사항
이거는 이제 별도 암기하지 말고 이해한다. 그럼 광고 나갈 때 일단 뭐가 나가야 되느냐? 중개사무소의 명칭 나가야 되겠죠? 상호. 그 다음에 개업공사 성명 있죠? 이것도 나가야 돼요. 성명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중개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이거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겠어요? 전화번호. 우리 법 공부하잖아요. 연락처라고 하자고 앞으로. 예. 연락처. 그래서 이게 나가야 돼요. 네 가지가 나가야 돼요. 그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번호는 명시할 사항이 아니네. 그래서 명칭, 성명, 그 다음에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가 나가야 됩니다. 네 가지가. 네 가지가 나오면 항상 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명칭, 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가 나가야 된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있잖아요.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 개공이 광고 나가면서 이 사항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렸죠.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리면 1-1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여기서 개공이 아닌 자, 개공이 아닌 자의 범위에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포함되게요, 안 되게요?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소공이나 보조원은 광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서 이런 추접스러운 지문에 속으면 안 돼요. 실제 기출이 어떻게 물어봤냐면, 소속공사는 개업공사의 성명을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OX. X. 소공 광고 못합니다. 보조원도 광고 못해요. 원래 취지가 이 보조원이 하는 광고, 이걸 잡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그래서 광고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렸다. 그럼 1-1이에요. 여기까지. 참고인데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까? 우리 그저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요. 상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 해가지고 이렇게 점포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붙어 있죠. 임대, 매매.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부동산 중개사무소 해가지고 여기에 연락처가 써 있죠. 연락처 들어가 있어요. 이거 광고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걸로 보이죠? 매체가 아니죠. 그렇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나 봐. 감이 굉장히 좋으셔. 좋으세요? 예, 감이 엄청 좋으신데 이거 제가 보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를 지금 잘 듣고 계시는데 광고는 제가 매체를 통하여 하는 거라고 그랬죠? 매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실무에서 지금 어떻게 이거 단속하고 있거든요? 부동산에서 광고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 위법하다 했고 단속하고 있어요. 지금 실무에서 단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명시할 사항 4가지 들어가 있죠. 4가지인데 여기에 빠진 게 뭐예요 지금? 성명 빠졌고 또 사무소 소재지 빠졌죠. 이해되세요? 그래가지고 명시할 사항 명시하지 않고 광고했다 하고 이거 갖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렇게 단속하고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저희 송도에도 지금 현재 이거 단속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 다 실무에서 등록가치가 붙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성명 조그맣게 넣고요. 사무소에 조그맣게 넣습니다. 어쨌든 넣기만 하면 돼. 근데 나한테 진짜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때리면요. 한번 붙어버리려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거 우리 법 위반인지 아닌지 한번 붙어버리고요. 강남으로 이사 올라고. 거기서 이제 못할 거 아니에요, 이제. 옮겨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등록관청 담당이 법을 잘못 적용했잖아요. 그럼 걔네들하고 붙으면요. 걔네들은 지도는 아니죠. 끝까지 가버린다니까. 끝까지 가버려요. 그러면 최소한 몇 년이냐? 3년 정도 걸려버려요, 그럼. 거기다 찍히잖아, 또. 이게. 그러니까 참 문제가 심각해요. 이런 것도 광고라 그랬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주인이 한 거면 어떡할 건데?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실무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가지 다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표시 광고에 대한 내용을 다 봤고 이제 겸업으로 가볼까요? 93쪽 겸업. 자, 이제 겸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우리 법 제14조거든요. 14조인데 거기 그저 14조 1항과 2항과 3항 요 정도만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안 읽어드리고 93쪽에 법 제14조 1항 법인인개업공사는 법인인개업공사 밑줄 그어보죠. 법인인개업공사는 밑줄 그어보시고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밑줄자. 그러면 법인인개업공사는 기본적으로 다른 업무를 못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규정된 업무 외에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2항 쭉 내려갑니다. 2항 개업공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개업공사란 말의 밑줄이에요. 동그라미 2입니다. 지금. 개업공사 여기 밑줄 긋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및 취득결성과 매수신청, 입차신청 대리할 수 있다. 자, 우리 지금 2항 읽어봤는데 우리 알고 있거든요. 개업 공인인회사는 경공매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누구만 안 된다 이 중에? 중개인. 근데 중개인 지회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거 있잖아요. 중개인 지회됐다는 것은 부칙 규정에 있어요. 부칙 규정에 중개인은 14조 제2항의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법문이 표현이 지금 개업공사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개인이 제외된 거다. 이 개업공사에는. 다음 3항 내려갑니다. 개업공사가 제2항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경매대상 부동산 밑줄자. 긋고 매수신청 또는 입차 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는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 밑줄이에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법원에 등록의 밑줄입니다.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그러면 경매 부동산 대리업 할 때는 법원에 등록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자, 넘깁니다. 그럼 이제 겸업으로 돌아왔는데 이 겸업에 대한 부분은 개념이 개업공사가 중개업 외에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열어놓은 개업공사가 슈퍼마켓도 할 수 있냐, 문방구도 할 수 있냐, 아니면 회사에 출근할 수 있냐의 문제가 겸업이다. 이게. 그런데 요거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이중소속이라는 걸 혼동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중소속은 전면금지했죠. 이건 중개사무소 양다리 걸칠 수 있느냐 문제예요. 이건 전면금지했어요. 근데 겸업은 중개업 외에 회사에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슈퍼마켓에 갈 수 있느냐 문제예요. 이 겸업이다. 해서 지금 우리가 법 제14조를 다 읽어봤는데 개인인 개업공인인사, 즉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예요. 개인인 개업공사에 대한 겸업의 태도와 법인인 개업공사에 대한 겸업의 태도가 완전히 우리 법이 틀리다. 현재 공인인산 개공이나 중개인이에요. 이들에 대해서는 겸업 제한 규정이 우리 법에 있다 없다? 제한 규정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개인은 웬만한 이거 능력이 다면 웬만한 업무라는 거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법인인 개업공사는 이건 중개법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법인은 겸업을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특수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이 있고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중개업이 부수적으로 필요했죠. 그러니까 중개업을 부수적으로 허용했을 뿐이니까 특수법인은 당연히 겸업을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되고요. 그래서 중개법인의 겸업인데 중개법인은 우리 법 14조에서 규정된 업무 외에는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겸업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법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업무가 훨씬 많을 거다라고 이해하면 절대 안 돼요. 거꾸로 해요. 법인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실무를 보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우리 실무 보면 개인인 개업공사는 지금 직원 한두 명 고용하고 업무하고 있죠. 그러니까 겸업 제한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냅둔 거고 법인의 경우는 수십 명을 고용해갖고 대형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업무 제한을 안 해버리면요. 이상한 업무 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겸업의 범위가 누가 훨씬 더 넓어요? 개인이 훨씬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서는요. 나중에 이 부분 굉장히 제가 강조하겠지만 공인인산 개업공사나 중개인은 요러한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떴잖아요. 그럼 이 지문은 원칙 맞는 거예요.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시험에 대비하는 이론은 일단 여기까지예요. 지금부터 참고. 그러면 개인이 겸업 제한이 없는데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금지되겠죠, 뭐.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인 신분을 가지신 분들은 영리행위 종사가 금지돼 있어요. 그럼 공무원인 신분을 가지신 분은 중개사무소 열어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우리 법이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중개인의 경우는 경공매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우리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개는 경공매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명시적으로 이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석상 개인이 겸업 제한이 없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재적 한계라는 게 뭐냐? 등록증의 양도나 대여에 해당될 정도의 겸업은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겁니다. A가 중개사무소를 열었는데 열어놓고 본인은 말이에요. 회사의 주간에 상근직으로 출근을 해버린더라. 이 정도의 겸업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중개사무소 열었는데 회사에 나가신 거예요 지금. 그럼 중개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중개 업무 수행을 소속이나 보조원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격증을 거신 분이 사무소에 안 나왔다. 개공이. 그러면 이들에게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겸업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말해요. 우리 개업공사에게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갑근세라는 걸 납부하죠. 갑근세 납부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럼 일단 등록증 대여로 추정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등록 취소하겠다고 이제 청문하고요. 청문 과정에서 나는 실질적으로 내가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다는 걸 증명 못하면 결국 대여로 처벌받고요. 고발 들어갑니다. 이거. 근데 갑근세 납부 실적이 나왔다 하여 당연히 등록증 대여로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요즘 근무 형태가 특이한 경우들이 많아요. 오전에만 출근하면 오후엔 다 쉰다. 중개사무소 열어놓을 수 있을까요? 열을 수 있죠. 있죠. 오후에 업무 보면 되잖아요. 우리 선생들 열어놓을 수 있나요? 열어놓을 수 있죠. 오후에 다 쉬니까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열어놓으신 선생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내내 나가시는 게 아니고 이틀만 나가면 5일만 다 쉰다. 그럼 열어놓을 수 있겠죠. 또 주간에 나가는 게 아니고 야간에만 출근하시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뭐 대신 조건은 자리 지키고 있어요. 잠이 없어야 됩니다. 주간에 근무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의뢰인 찾았을 때 내가 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는 대여는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수익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겸업을 고려하는데 우리 국토부의 기본 입장은요. 우리 개업공사는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겸업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중개업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지 어떻게 하면 겸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우리 개인입니다. 개인인 개업공사는 문방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슈퍼마켓 할 수도 있죠? 개인 사업자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신 사업장이 중개사무소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좋겠죠. 도장만 와서 찍으면 되거든. 대신 그때는 소공을 고용해 놓는 게 좋아요. 소공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맞죠? 보조원인 실장보다는 소공이 훨씬 낫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이제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수업할 때 특히 우리 전역반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자격증 따가지고 와이프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운영케 해야지. 그리고 나는 회사에 계속 가야지. 요즘 투잡이 유행이니까. 그죠? 근데 안 된다 하거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런 분 없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그래서 개인의 경우는 겸업 제한이 없다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문제는 법인이에요. 그래서 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업무인데 중개법인의 겸업. 그래서 이건 제가 법인의 업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중개법인의 업무 이렇게 부르는데 법인은 토탈 7가지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인은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를 더 허용했습니다. 이 6가지를 소위 법인의 겸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 법인은 6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요? 안 해도 된다고요? 안 해도 된다. 임의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접스럽게 법인은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을 하여야 한다면 틀린 거예요. 할 수 있다요. 실제 시험에서 22했던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주 추접스러운 지문. 그러니까 임의사업이다. 그러면 우리는
중개업은 필수 목적 사업으로 우리 법인은 이제 수행을 해줘야 되고요. 6가지를 더 할 수가 있는데 6가지 겸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법인은 어떤 업무를 더 할 수 있냐면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이에요.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관리 대행은 대신 관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상가에 대해서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대신 경비 붙이고 청소 붙이고 보증금 받고 월세 받고 관리비 징수하고 이런 것들이 임대차 관리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원룸 관리 대행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이것도 상업용 건축물인데 이 상업용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관리 대행을 해주는 거죠. 이게 부동산 관리 대행이에요. 그래서 주택 상가에 대한 관리 대행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 저는 이 말에 지금 동의를 안 하는데 시험에 대비하는 거니까 주택 상가거든요. 그럼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되겠죠? 주택 상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농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 안 돼요. 안 됩니다. 참나 뒤로워서 진짜. 자, 그다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업무 6가지를 개공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있다.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이게 부동산 컨설팅이죠. 그러면 개발 컨설팅, 이용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직접 포크레인 들어가지고 이거 땅을 들러 없습니다. 이게 개발업이죠. 개발업은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법인의 임원이요. 증권 투자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증권 투자 컨설팅 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를 조성합니다.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컨설팅이다.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의 제공업을 영위할 수 있어요. 이게 중개업 경영 컨설팅이거든요. 중개업 경영 컨설팅인데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프랜차이즈라고 부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업종이 뭐예요? 치킨집. 맞죠? 치킨집. 그럼 우리 중개법인이거든요. 통닭집 프랜차이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통닭집 프랜차이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개업에 대한 프랜차이즈라니까. 왜 개공을 자꾸 얘기해? 법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 그래서 어쨌든 중개업에 대한 프랜차이즈니까 치킨집 프랜차이즈 안 됩니다. 커프 전문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게 그래서 이제 중개업 프랜차이즈로 볼 수 있는 게 요즘 다 망했는데 부동산 114, 부동산 서브, 그다음에 뭐 부동산 1번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부동산 114가 유지하고 있어요. 그나마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중개업에 대한 프랜차이즈니까 상대방이 누구여야 돼요? 개공이에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일반인 대상으로 못합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란 말하고 개공이란 말은 완전히 틀린다고 그랬죠? 공인중개사 대상으로도 못해요. 개공 대상이어야 돼요. 이 점을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역시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이에요. 상가죠. 이것에 대한 분양 대행이 가능하죠. 그럼 분양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타인이 건축한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는 이제 대신 분양해 주는 거죠. 이게 분양 대행인데 그럼 역시 주택 상가라고 못을 박았으니까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투기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헷갈릴만 하죠, 이거. 이게. 다음 다섯 번째로 당연히 법인도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 입차 신청, 매신청 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죠. 이걸 제가 경공매 알선 대리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건 잠시 후 부연 설명하고 이거 할 수 있고 법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삿짐 센터나 도배업체가 있죠? 이것을 운영하는 건 안 돼요. 소개까지만 돼요. 소개까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나중에 두 음자 따가지고 암기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법인이 이렇게 토탈 7가지 외에는 아예 할 수가 없다. 이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따져봐야 되죠? 이 6가지 업무를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에요.
수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모두 수행할 수 있다. 공인인증사인 개공 개인이죠. 겸업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인은 문구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개인은 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다음 중개인. 중개인은 이 6가지 업무 중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경공매만 안 돼요. 나머지 다 할 수 있죠. 중개인도 문구점 할 수 있어요. 꽃집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잊으시고 다음 이 6가지 업무는 중개업입니까 아닙니까? 이 6가지 업무 겸업 중개업이에요 아니에요? 잊어버렸죠? 중개업은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컨설팅이나 분양대행 중개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중개업 아니? 중개업 외 업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중개업 아니죠. 그럼 중개업이 아니니까 이에 대한 보수는 중개 보수 규정에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보수 초과에 걸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점 잊으시고 법인이 겸업을 위반했잖아요. 의무적 등록 취소예요.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서 법인의 겸업에 대해서는 원래 매번 출제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즘 띄엄띄엄 내고 있는데 왜 띄엄띄엄 내고 있냐면 지금 한 3년 전서부터 법인의 겸업을 폐지하는 걸 논의하고 있어요. 겸업 제한을 폐지하는 거를. 근데 반대를 누가 한다? 우리 협회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법인의 겸업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고 있냐면 골목 상권 침해할까 봐. 그래가지고 지금 이른바 이제 이름만 대면 아는 업체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중개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협회 쪽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 법인 겸업 제한 풀면 안 된다. 이거. 중소 우리 개인 사업자들 다 죽을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반대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시험에서 지금 띄엄띄엄 내고 있어요. 근데 이거 내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연습 나중에 충분히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법인의 겸업 제한 이 정도.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뭐 여담입니다만 그거예요. 지금 우리 중개업소가 굉장히 어렵고 후진적인 중개제도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나는 기본적으로 겸업 제한을 풀어버리고 업무 경영을 우리 법이 보호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이거 풀 거예요. 분명히 풀 거라고. 근데 푸는데 공인중개사의 업무의 범위 있죠. 업무의 범위를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에 대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만 지금 업무의 범위를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에 대한 부분은 우리만이 할 수 있어요. 맞죠? 그건 맞잖아요. 근데 컨설팅이란 부동산 컨설팅이라든가 부동산 분양대행 있죠. 이거 그 다음에 중개사물의 범위의 권리금 이런 것들 이걸 우리 쪽으로 끌고 와야지 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은 아예 못하게 권리금 거래 속에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아예 못하게 업무 영역을 보호해버린 거예요. 더 넓혀서. 그러면 이거 풀어도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걸 공인중개사가 해야 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업계를 흐리고 있는 게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이에요. 그러니까 또 문제는 뭐냐면 무자격자들이 지금 팔을 친다는 거지. 제가 그랬죠. 전국에 지금 현재 개업공사가 10만 5천 명이 넘어섰어요. 10만 5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매일 하루에 60여 개 중개업소가 폐업을 하고 있고 50몇 개가 개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폐업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했거든. 한참 나갈 때는요. 하루에 70개씩 막 폐업하고 60개씩 개업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60개 정도가 폐업을 하고 있고 50개 정도가 개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인원은 지속적으로 늘었고 10만 5천 명이 넘어섰어요. 근데 10만 5천 명 이게 맞는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중에 무자격자들이 자격증 빌려서 하는 데가 30%가 넘는다니까. 이거 다 잡아야 돼요. 이게 문제 이게. 그러니까 자격증 아예 없는 사람들은 아예 관여를 못하게 해버려야 돼 그냥. 그래야 그게 맞아요. 그게 자격증을 사줘주는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뭐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들이 다 물을 흐리고 있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분양대행이라든가 컨설팅 같은 게 이런 거를 보호를 해주면은 이런 경험을 다 풀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후진적인 제도를 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반다고 해서 이게 될까? 안 됩니다 이거. 나중에 결국은 법인이 끼어들 거예요. 이른바 이제 업체들이 끼어들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나중에. 자, 그럼 96쪽에 이제 경공매 알선 대리업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만 이해하자고요. 그러면 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 공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업무를 한 가지도 우리 중개인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인인 개공과 공인인사인 개공은 이거 모두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럼 경매는 법원에서 지금 부동산 경매는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공매는 공개 매각의 준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공개 매각. 그래서 공매는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세무서, 기업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여러 기관에서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이 공매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에서는 뭐냐? 권리분석. 내가 이 부동산 낙찰받았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럼 취득의 알선은 뭐냐? 경제적 가치 등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부동산 현재 시세 얼마, 최저 매각가 얼마, 얼마의 낙찰가율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낙찰받고 이렇게 팔면 얼마의 수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업은 그거죠. 대신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 받아주는 행위. 이것이 대리업이다. 그래서 명실공히 이걸 수행할 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14조 3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개업공인인사가 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법원에 등록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갖고 이 법원에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 있어요. 이건데 이거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4월달 마지막 주에요. 이번 순환 때는 이거 안 들어올 거예요. 우리 공사법 내용과 이게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기 때문에 4월달 마지막 주 공인인사법 어느 정도 이제 잡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갈 건데 4월달 말쯤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럼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만 합니다. 요것만 한다면 법원에 등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이 얘기고.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죠. 그럼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대리업을 합니다. 법원에 등록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경매 부동산 대리업을 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대리인 등록을 많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저거만 안 하면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이거 대리인 등록하면 또 돈 들어가거든요, 이거.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실무적으로 잘 안 하고요. 실무를 봤을 때 중개사무소 와가지고 경매 물건을 찾는 손님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 두십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겸업이었어요. 그럼 이제 고용인으로 가볼까요? 고용인. 역시 고용인 조문이 지금 15조가 실려 있거든요. 잠깐 읽어드립니다. 법제 15조. 고용인. 1항입니다. 개업공사는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기 종료된 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랬어요. 다음 2항.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업무상 행위의 밑줄이에요.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 행위로 본다. 개업공사 행위로 본다. 밑줄자. 다음 규칙 제8조로 합니다. 규칙은 이거 국토교통부령을 말한다고 그랬죠? 시행규칙. 이게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 제8조 국토교통부령이 이게 1항 개업공사는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밑줄자. 법제 3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제 15조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 시전까지 밑줄 긋고 등록관청의 신고 밑줄 긋고 전자문서인 신고도 밑줄 긋고 포함한다. 포함하여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업무개시 전. 교육을 받도록 한 다음에 업무개시 전까지. 다음 2항 갑니다. 제1항에 따른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법제 5조 제2항에 따라 공사직증을 발급한 시도회사에게 그 소속 공인인사에 공인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면 소공사 고용신고 들어갈 때요. 소공사 자격증4번 첨부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하겠죠? 확인 요청 들어가니까. 이해되세요? 다음 3항. 제1항에 따른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법제 10조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법제 3, 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
고용신고, 소공사 보조원 고용신고 받았거든요. 등록관청이. 그럼 받게 되면은 결격 해당 여부를 체크하라는 얘기죠. 나아가 교육 받았는가? 이것도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교육수료증 사본도 첨부하지 않아요. 다음 사항 갑니다. 개업공사는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밑줄,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밑줄 긋고 법제 15조 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10일에 동그라미 치시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밑줄자. 이게 종료신고예요. 그럼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며칠 내에 하라고요? 10일. 10일. 다음 5항입니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법제 별지제 11호 서식에 따른다. 고용신고, 종료신고 서식이 있고요. 이 경우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는 밑줄,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밑줄 긋고 법제 4조 제1항 제6호 감옥의 서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 밑줄이에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밑줄자. 그러면 외국인을 소속이나 보고조원으로 고용했다. 그러면 결격 미해당 서류를 첨부하라는 얘기죠. 근데 내국인을 소공이나 보조원으로 고용했어요. 이 서류 첨부하지 않아요. 직접 신원주에 들어가니까. 자, 보겠습니다. 지금 다 읽어봤는데 고용인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럼 고용인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더라. 소속 공인인계사와 중개 보조원. 자, 용어의 정의 떠올려 볼까요? 소속 공인사라 하면 말 그대로 기억하라고 그랬죠.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공인인계사로서 이 말 다음에 가로 열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해서 기억나세요? 소공사의 종류는 다시 몇 가지로 나눠진다? 두 가지로. 하나는 직원인 소공이 있고 임원 사원 중에는 3분의 1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맞죠? 그래서 임원 사원인 소속 공인인계사가 있더라. 일반적으로 소공하면 누굴 얘기한다고? 직원인자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다음에 중개보조원의 용어의 정의예요. 중개보조원의 용어의 정의가 출발을 뭘로 한다고요?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출발점.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어떤 말이 꼭 나와야 된다고? 단순 업무 보조,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기억나죠? 자, 이들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용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럼 이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조문 전부 다 읽어봤는데 인원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십 명 고용해도 되고 전혀 고용치 않아도 되죠. 다음, 이 둘 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고, 다음에 둘 다 이중 소속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까지는 공부했죠, 우리가. 다음, 이들을 고용했어요. 그럼 고용신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들어가야 된다고요?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 주셔야 돼요. 근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며칠 내에 하라고요? 10일 내에.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오늘 10일 세 번째 나왔어요, 지금. 공인인계사 협회 통보가 다음 달 10일이었고 중개사무소 이전하게 되면 며칠 내에 신고하라고요? 10일. 그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도 10일. 이게요, 고용신고든 종료신고든 똑같이 10일이었거든요. 근데 고용신고만 업무 개시로 바꿔버렸다고 했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냐면 등록관청에 감독 딱 나갔는데 실장님이 앉아 계세요. 명단을 딱 봤더니 고용신고 안 들어와 있는 거야. 왜 신고 안 했느냐? 답변. 할 거예요. 어제 출근했어요. 그러니까 10일이 실효성이 없으니까 업무 개시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실무에서 한 50%는 고용신고 안 하거든요. 감독 나온다고 하면 다 도망가는 거지. 이거 걸리면 한 달 업무정지예요. 기준기간이 한 달이니까. 업무정지고 신고 위반인데 되게 세게 맞아요. 원래 우리 법상 이제 나중에 제재를 여러분들이 감을 잡는데 신고 위반은 과태료예요, 원래. 근데 이거는 업무정지 먹습니다. 싹싹 빌면 15일로 깎아주고요. 싹싹 안 빌잖아요. 비타 500자 하나 사다 주면 한 달 반 맞아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업무 개시전까지 신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신고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우리 교육제도를 나중에 공부하는데 소공사는 어떤 교육 받아야 되냐면 실무 교육이에요. 중개보조는 어떤 교육 받아야 되냐면 직무 교육이에요. 그래서 소공사 실무 교육 받고 와야 됩니다. 고용신고 전에. 그럼 지금 법문상으로 봤을 때 그들이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정까지 신고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교육비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실무 교육비 얼마라고요? 13만 원. 직무 교육은 반나절 가서 받거든요. 보조원 직무 교육은 반나절 받는데 5만 원이에요. 현재. 그럼 교육비를 개공이 부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공이나 보조원 본인이 부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본인이 부담해야지 맞죠. 다른 공격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문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규칙 제8조 1항. 소공이나 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그들이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험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맞죠? 개공이 내줘야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공이 교육받고 오라고 그러지, 가서. 근데 당부컨대 우리는 사무소의 대표죠, 지금. 내주세요. 소탐 대실하지 말고 거기다가 교육받을 때 점심값까지 주면 더 좋지. 사람을 예? 안 준다니까. 도시락 싸가있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죠. 이게 소탐 대실하지 말고 어쨌든 교육비 내주세요. 뭐 자금은 작은 돈이고 큰 돈이면 큰 돈인데 내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 사람을 부릴 때는 항상 그런 거를 소탐 대실하지 말아야 돼.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직원을 쓰다 보면 직원이 일이 있고 부모님 상담하고 뭐 애경사가 있고 구정도 있고 설도 있고 추석도 있고 다 그래요. 신경 써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사람을 부리는 거는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이제 업무 개시험까지 신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때 소공사의 자격증4번 첨부하지 않아요. 왜? 직접 발급 시도의 사유가 확인 요청 들어가니까.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서는 외국인의 경우만 내는 거예요. 내국인의 경우는 안 내는 겁니다. 또 교육수료증 4번 있죠? 이것도 첨부하지 않아요. 직접 다 확인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들에 대하여 고용신고, 종료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통보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협회 통보사항이에요, 이거. 해서요, 우리 공인인사협회 있죠? 협회는 중개업 종사자 명단 있죠? 이른바 개공 등의 명단 갖고 있어요. 등록증 나가게 되면 협회 통보하라고 그랬죠? 고용신고, 종료신고 다 통보하라고 그랬죠? 명단 다 갖고 있어요. 이거는 개공에 대한 감독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발짝 내디딘 거예요. 협회는 명단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이들의 업무에 대한 내용인데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은요, 이제 일순환 하시게 되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쪽에 표로 정리해 놨죠? 그죠? 둘이 비교해 놨는데 이거 우리 시험에서 비교 문제는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이제 기억을 좀 더 오래 갖고 오기 위해서 이걸 비교 자꾸 해보는 건데 지금은 이제 아직 우리가 공부가 덜 됐으니까 소공사와 중개보조원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둘의 공통적인 사항은 이중속 금지고 결격자 고용하면 안 되고요. 고용신고, 종료신고 다 들어간다는 거 공통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인데 용어 의정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얘는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럼 중개 업무가 뭐였냐면 핵심적인 중개 활동이라고 그랬죠. 중개 대상물에 대한 브리핑하는 거요. 중개 대상물 브리핑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확인 설명이죠. 이거 소공할 수 있죠. 그다음에 나중에 계약서 쓸 수 있죠. 거래 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 소공은. 이게 중개 업무 중에 하나 아니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확인 설명서 있죠. 확인 설명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세 가지 핵심적인 중개 업무, 그 핵심 중개이다. 요걸 소공은 할 수 있는데 보조는 이거 한 가지도 못해요. 다음에 소공은 그럼 설명서나 계약서를 썼다면 책임 소재 분명히 하게서 여기다 서명 및 날인하게 돼 있죠. 근데 보조는 그런 업무가 없어요. 나아가 우리는 날인하는 자는 도장 등록해야 돼요. 잠시 후에 합니다. 그러니까 인장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공은 모두 인장 등록 대상이에요. 근데 보조는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기타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소공은요 전문 직업인이에요. 품위 유지 의무, 신의 성실 공정중개 의무 있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제출 대행할 수 있어요. 근데 보조는 다 안 돼요. 그런 거 다 없고요. 그다음에 소공은 무슨 교육 받아야 된다고요?
실무교육, 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이입니다. 야는 자격 취소 대상 돼요. 자격증 대상 됩니다.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죠? 거론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그래서 이 정도 나중에 한 바퀴 돌면 그냥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쉽게 맞춰버립니다.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이들의 업무상 행위로는 개업공사에 이제 책임이 등장하는데, 이 책임은 이번 순환 때도 그냥 뛰어넘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법 15조 2항 규정을 보면 15조 2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였죠.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누구의 행위로 본다고요? 개업공사 행위로 본다 이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소공이나 보조원이 중개업무 수행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 입혔습니다. 그럼 손해배상 책임을 소공보조원이 짐과 동시에 개공도 진다. 나아가 소공이나 보조원이 중개업무 수행하면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누가 먹는다? 개공이 먹는다. 그 다음에 양벌규정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적 있죠. 소공이나 보조원이 중개업무 수행하다가 징역벌금 위반 행위했어요. 그럼 개공은 뭘로 처벌한다고요? 벌금형으로. 맞죠? 그래서 결국은 민사책임으로서는 손해배상 책임, 행정책임으로서는 이들의 업무상해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형사책임으로서는 벌금 받을 수 있죠. 결국 개공이 독박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예요. 대전제는 업무상 행위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개공행위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 업무상 행위의 범위를 대법원은 대단히 넓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래서 책임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해 주시고요. 103쪽에 소공사 보조원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 소공사 인장 등록 신고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서식인데 소공사 인장 등록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고용신고 소공사 들어가면서요.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만약에 소공사 인장 등록을 들어간다면 우측 하단에 소공사 등록 인장인란이 있죠. 거기다 찍어갖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신고서 서식에는 별 특이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인은 이제 개공이 될 테고 처리기한은 즉시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개공이 성명, 주민번호, 주소 다 쓰게 돼 있고요. 개공의 종별을 표시하게 돼 있고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록번호, 소유 물론 표시해야 되고요. 고용인 인적사항을 해가지고 소공인지 보조인지 고용일, 고용의 종료일, 성명, 주민번호, 주소 다 쓰고요. 자격증 발급 시도와 더불어 자격증 번호도 쓰게 돼 있죠. 자격증 번호 찾았어요? 자격증 번호 고용인 인적사항 부분의 맨 끝에 자격증 번호 쓰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이에요. 유의사항만 있죠? 첨부 서류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난이도를 최상급으로 높이잖아요? 그럼 그런 거 낼 수 있죠. 소공사, 소속공사에 대한 고용신고 시에는 그의 실무교수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OX. X. 그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OX. X. 아무것도 첨부하잖아요. 이해하셨죠? 아무것도 첨부하지 않는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 갖고 가요. 그들이 자격 발급 시도자에게 직접 확인 요청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실무교수 수료여부도 확인한다고 그랬죠. 결격 해당한지 안 한지 신원주의 한다고 그랬죠. 외국인만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명서를 첨부하는 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내가 다 증명해야 돼. 확인한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갖다 준 거 있잖아요. 보면서 확인해. 나쁜 놈들이. 지들이 조회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시험 지문에서는 고용신고 시에는 실무교수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OX. X예요. 너무 좀 어렵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어렵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어려운 내용들을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개법 어렵게 해봤자지 뭐.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인장록 들어갈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